예, 우리 지난 시간에 이산시간 시스템에 대해서 시스템이 선형이고 시불변이면 임의의 입력이 들어왔을 때의 출력을 입력과 임펄스 리스폰스의 컨볼루션으로 구할 수 있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오늘은 얘 몇 가지 들고 바로 연속 시간으로 넘어가서 연속 시간에서도 정확히 같은 방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다 는 이야기를 하죠. 일단 지난 시간에 했던 이야기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돌아보면 일단 아이디어는 임의의 신호를 델타들의 조합으로 쓰는 거예요. 그랬을 때 델타가 들어왔을 때의 출력을 알면 델타들의 조합이 입력이니까 그런 식으로 출력도 만들어낼 수 있다. 선형성과 시불변성을 이용해서 뭐 그런 개념이었죠. 그래서 델타 n-k가 입력일 때의 출력을 hkn이라고 하면 xk가 곱해진 게 들어오면 xk가 곱해진 게 나오고요. 그런 게 더해진 게 들어가면 또 더해진 게 나오는 거죠. 그런데 바로 얘가 x니까 y는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에다가 시스템이 시불변이다 라는 말을 하면 그러면 이제 hkn이 이렇게 0에서 임펄스가 들어왔을 때의 출력이 k만큼 이동한 형태가 되니까 hkn을 모두 h형 n-k로 바꿀 수 있고 따라서 h형 n만 알면 그러면 임의의 입력이 들어왔을 때의 출력을 알 수 있게 되죠. 그래서 그때의 상황을 정의한 게 바로 이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컨볼루션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이걸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결국은 x와 델타의 컨볼루션으로 쓴 다음에 y가 뭔지 봤더니 y가 바로 h와 x의 컨볼루션이더라. 뭐 순서는 이건 어떻게 바꿔도 상관없는데 교과서에 있는 순서 보면 x와 h 그죠? 예. 그래서 이 상황을 어떻게 얘기했냐면 먼저 델타가 들어왔을 때의 출력을 h다 라고 하고 여기서 이제 선형성과 시불변성을 이용해서 이렇게 x와 델타의 컨볼루션이 입력으로 들어오면 h와 x의 컨볼루션이 출력으로 나온다. 그 과정에서 선형성과 시불변성을 쓴 거죠. 그래서 출발점은 바로 이거였습니다. 이게 바로 델타를 처음 얘기할 때 임의의 신호를 델타들의 조합으로 쓰면 LTI 시스템에 관한 이야기를 잘 할 수 있다 라고 말했던 바로 그 이야기이죠. 이렇게 요약이 되고요. 내가 그냥 여기서 그 괄호 안에 뭐 이런 식으로 그 대괄호 n 이런 식으로 쓰지 않은 건 이산 시간에 관해서 이런 얘기를 했지만 연속 시간에서도 마찬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쓰면서 여기 적혀 있는 바와 같은 관계를 끄집어낼 수 있어서 그래서 귀찮기도 했지만 의도적으로 이런 그 이산 시간 임을 나타내는 기호를 쓰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면 결국은 이게 들어왔을 때 이게 나온다. 이게 들어왔을 때 이게 나온다는 사실과 LTI를 이용해서 그렇다는 거죠. 이제 연속 시간에서도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연속 시간으로 넘어가기 전에 예를 하나 들어보고 예를 한 2개쯤 들어보고 연속 시간으로 넘어가죠. 자, 내가 여러분한테 어떤 정보를 주냐하면 이 시스템은 선형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H들은 이와 같습니다. 기억하십니까? H는 어떻게 정의된 거? HK는 어떻게 정의된 거냐면 델타 n-k가 입력일 때의 출력이 hkn이었어요. 그렇죠? 기억합니까? 그리고 만약에 시불변이면 얘가 n-k가 됐다는 거죠. 만약에 시불변이면 이런 상황이었죠. 자, 지금 그림 보니까 이 시스템이 선형이라고 했을 때 이 시스템은 이 그림만 가지고 시변인지 시불변인지 판단할 수 있나요? 판단할 수 있어요? 어떻죠? 결국은 얘가 만족되는지를 보면 되는 거죠.
불변일 때, 타임 인베리언트일 때 HKN이 H0 N-K랑 같다고 했으니까 이것만 확인하면 되는 거죠. 어떻습니까? 이거하고 이거의 관계를 볼까요? 오른쪽에 있는 게 왼쪽에 있는 것을 한 칸 이동한 것이 되면 그러면 이 조건을 K가 1인 경우에 만족하는 거죠. 맞습니까? 근데 지금 그런 상태입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다른 거 볼 것도 없이 지금 얘가 H0 N-1라고 다르니까 C변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만약에 내가 여러분한테 그림 H1과 H-1 다른 그림을 줬는데 만약에 이런 상황이었으면 어떻게 되죠? H1n도 H0 N-K랑 N-1랑 같고 H-1n도 얘랑 같다면 그럼 어떤 판단을 내릴 수 있죠? 지금 여기 있는 세 개의 H는 모두 이걸 만족하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까? 아무런 판단 못 내리지. 세 개만 본 거니까. 그래서 이 그림에서 명백히 타임 인베리언트는 아닌 타임 베링이다. 이러니까 이런 판단을 할 수 있지만 이 세 개의 그림이 서로 이동한 관계에 있었다고 하면 지금으로선 두 가지 가능성이 다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그림은 이 시스템은 타임 베링인 경우예요. 이게 성립하지 않으니까. 예. 그래서 이때 결국 리스폰스는 XK와 HKN을 다 더한 게 YN이니까 아직 컨볼루션은 아니죠. 타임 인베리언트일 때 컨볼루션이니까. 그러니까 별게 아니라 H0n에 곱해지는 거는 H0n에 곱해지는 건 이거고요. 그 다음에 H1n에 곱해지는 건 이거고요. 또 H-1n에 곱해지는 건 이거고. 그래서 그거를 다 표시한 게 이겁니다. 이게 바로 H-1n에 X-1이 곱해지는 검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빨간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파란 거죠. 그 세 가지를 다 더한, 이런 것들을 다 더한 게 바로 YN인 거고요. 보시다시피 타임 베링이면 선형이라 하더라도, 선형이어서 이런 식의 수식을 내가 예쁘게 쓸 수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실제로 입력이 들어왔을 때 출력을 계산하려면 HKN들을 다 알아야 하는데 HKN은 무한히 많이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예쁘게 쓸 수 있었으나 별로 보탬은 되지 않는, 물론 쓸 수 없는 경우에 비하면 아주 좋아진 상황이지만, 예. 그래서 이런 식의 관계가 정말로 힘을 갖게 되는 건 바로 타임 인베리언트여서 얘가 다시 적으면 XK H0 N-K로 표시될 때가 정말로 힘이 있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H0 하나만 알면 다 아는 거니까. 그리고 우리는 H0을 H라고 부르기로 했으니까 이렇게 쓰면 되죠. 오늘 말에도 벌써 세 번째 나오는 X와 H의 컨볼루션. X가 X와 델타의 컨볼루션이에요. 마치 어떤 실수에 1을 곱하면 항상 똑같은 실수가 나오듯 어떤 함수에 무엇을 컨볼루션하면 똑같은 함수가 나오냐 하면 바로 그 델타인 거예요. 델타를 이해하는 한 가지 단서가 벌써 등장을 합니다. 델타는 컨볼루션이라는 연산자의 항등원, 곱하기 1처럼 더하기 0처럼 항등원인 거죠. 그래서 X를 X와 델타의 컨볼루션으로 쓰면, 그리고 시스템이 선형 C불변이라는 사실을 이용하면 Y는 X와 H의 컨볼루션이 되는 거죠. H는 델타가 입력일 때 출력. 다음 문제 하나 더 들어보죠. 요 얘는 건너뛰고
이해를 바로 들죠. 여기 잘 안 보이는데, 여기 이제 이게 x라고 썼습니다. x가, 이게 x. 이게 x예요. 알파 n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알파 n제곱이고, un이 그런 거죠. n이 0보다 작으면 un이 0이니까 그냥 0인 거고. 예. 그 다음에 hn은 이렇게 생겼네요. 그래서 이 두 번째 있는 그림이 h. 그러면 이제 답은 y는 요 xk와 xn-k를 곱해서 다 더한 것으로 구하면 되니까 다 더하기 전에 먼저 곱하기 먼저 해보죠. 이제 우리가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지만 n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요 xk 곱하기 hm-k는 이렇게 알파의 k제곱이 되고 n이 0보다 작으면 0이에요. 다시 보겠지만 이게 지금 명확하지 않으면 조금만 기다리시고 어쨌든 이렇게 xk 곱하기 hm-k를 쓰고 나면 그러면 이제 yk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얘들을 다 더한 거죠. 그러면 n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알파 k 몇 개 있습니까? 알파 k를 몇 개 더하는 거죠? 0부터 n까지 n 플러스 1개 더하는 거죠. 그래서 등비급수 공식에 따라서 이렇게 돼요. n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n이 음수면 0이니까 더해도 0인 거죠. 그래서 n이 음수면 이렇게 돼요. 이거를 하나로 쓰면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n이 양수면 1-알파분의 1-알파 n 플러스 1제곱이고 n이 음수면 0이니까. 그래서yn을 이렇게 간단히 구할 수 있었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이제 같은 이야기를 다르게 그려가면서 해볼게요. 자, 벌써 이거 여러 번 썼네요. 출력은 이렇게 생긴 거를 이렇게 다 더한 거예요. 그러니까 n에서의 출력은 이렇게 xk와 hm-k를 곱해서 더하는 거죠. 그러니까 각각의 n에 대해서 이렇게 해서 만든 yn을 보는 거예요. 여기서 변수는 n이죠. k는 마치 적분 변수처럼 다 더해 사라질 거니까. 그래서 이제 얘를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일단 n을 하나 고정을 시키면 예컨대 n이 여기 있다고 합시다. n이 여기 있다고 하면 hm-k는 k축에서 어떻게 돼요? K축에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K축에서 이거를 그리고 지금 n이 변수고 K가 사라질 것이긴 하지만 일단 n을 고정하고 K를 변수로 보고 K축에서 그려. 이렇게 그린 다음에 다 더하면 K가 사라지겠지? 그럼 n만 남는 거죠. 그래서 HK 여기 XN과 HN이 주어졌는데 XK와 HN-K를 K축에서 그리고 곱하고 더하는 거예요. K축에서 그리는 겁니다. HN-K를 K축에서 그리면 어떻게 됩니까? 먼저 K축에서 이동하고, 이동이 아니지, 반사하고, 그 다음에 HN-K 하는 건 뭐예요? 이런 거죠. 그렇죠? 이게 타우처럼 보이네. 이게 HN-K니까. 그러니까 K축에서 보면 HN-K는 H를 반사하고 N만큼 이동하는 거예요. N이 양수면 오른쪽으로, N이 음수면 왼쪽으로. 그런 거죠. 이런 상황이에요. 일단 HN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HK는 N만 K로 바꾸면 이렇게 됐죠. 그럼 H-K는 이게 뒤집힌 거죠. 그래서 H-K는 K축에서 이렇게 돼요. 뒤집힌 거 맞죠? 반사된 거. HN-K면 N이 양수일 때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N이 음수일 땐 이렇게 왼쪽으로 이동을 하죠. 맞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어쨌든 HN-K는 이렇게 생겼거나 N의 부호에 따라서 둘 중에 하나인 거죠. 이렇게 생긴 거에다가 뭘 곱해요? 지금 내가 그린 건 HN-K고 이렇게 생긴 거에다가 XK를 곱하는 거죠. 다시 봅시다. 만약에 n이 음수면 어떻게 되죠? n이 음수면
요 xk가 k가 음수일 땐 0인데 hm-k는 k가 양수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0이에요. 그러니까 곱하면 0이죠. 그래서 n이 음수면 hm-k와 xk를 곱하면 0이에요. n이 음수면. 그게 아까 요 얘기 아닌가요? n이 음수면 xk와 hm-k를 곱한 게 0이었죠. 그렇죠? n이 양수면 이제 얘와 얘를 곱해서 더하는 거예요. 어디까지 곱하면 됩니까? hm-k가 0부터 n까지만 1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0부터 n까지만 1을 곱해서 더하는 거니까 그냥 0부터 n까지만 요 알파 이게 n이라면 이렇게 더하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요거였죠. 0부터 n까지만 알파 k를 더하는 거예요. 0에서부터 n까지만 알파 k인 거니까 그걸 다 더한 게 y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림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n이 음수면 얘하고 얘를 곱해서 더하니까 0. n이 양수면 얘하고 얘를 곱해서 더하는 거니까 알파 k를 0부터 n까지 더하는 거죠. 바로 이거예요. 같은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근데 굳이 여러분이 이미 이 페이지에서 분명하게 답을 찾았는데 이 그림을 다시 그린 이유는 이 컨볼루션 연산이 이 시간축에서 어떤 행위를 하는지 한번 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n이 독립변수고 k는 사라질 거지만 n을 고정하고 k에 대해서 보면 x는 그대로 두고 h는 어떻게 해요? 반사한 다음에 n만큼 이동하는 거예요. h 그대로 두고 n을 잘못 얘기했죠. x 그대로 두고 h를 반사했다 이동하는 거예요. 그리고 곱하고 더하는 거예요. 하나는 그대로 두고 k 쪽에서 하나는 반사 그 다음에 n만큼 이동. 그 둘을 곱하고 더하고. 여기 랩 잘하는 사람 있나요? 난 항상 이 컨볼루션을 랩으로 만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하나 그대로 두고 나머지 반사하고 이동하고 곱하고 더하고 뭐 되나요? 한번 해보세요. 반사 이동 곱하고 더하고 반사 이동 곱하고 더하고 이동만 n만큼 하는 거고 반사하고 곱하고 더하는 건 k축에 대해서 하는 거죠. 그게 컨볼루션이 하는 일이죠. 그러면 이제 두 개의 함수를 주면 두 개의 함수의 컨볼루션을 구해보시오 라고 하면 어떻게 생겼습니까? 라고 하면 실제로 구해보지 않더라도 이렇게 지금처럼 하나 그대로 두고 다른 하나 반사 이동해서 곱하고 더하는 식으로 생각하면 결과가 어떤 모양일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굉장히 유용한 그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이산 시간에 관한 이야기 다 마쳤습니다. 연속 시간에 대해서 같은 얘기를 할 거예요. 같은 이야기를 할 건데 연속 시간은 같은 이야기가 개념적으로 같은 이야기가 훨씬 더 까다로울 수밖에 없는데 그 이유가 뭔지는 여러분이 모르지 않죠. 그 이유는 뭘까요? 델타죠. 이산 시간에서 델타는 전혀 문제 없어요. 이산 시간 델타 어떻게 생긴 거예요? 이산 시간에서 델타 전혀 문제 없죠. 0에서만 1인 그리고 다른 데서는 0인 그런 수열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산 시간에서는 연속 시간에서는 이게 문제가 조금 있는 정도가 아니라 보통 문제가 아닌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그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지는 이제 같이 조금 실험을 해보기로 하고 이제 이 결과만 쓰면 이렇습니다. 연속 시간에서도 이산 시간에서 똑같이 먼저 x와 델타의 컨볼루션으로 써요. 그게 이거예요. 아까 거랑 비슷합니까? 이산 시간에서 어떻게 했죠? 그리고 얘를 내가 xn과 델타 n의 컨볼루션이라고 했죠. 마찬가지 모양인 것 같아요. 더하는 변수 k 대신에 적분 변수 타우 나오고
더하기 대신 적분하고. 그렇죠? 내가 얘를 이제 뒤에 가서 이렇게 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시스템이 LTI다 라는 것을 이용을 하면 y가 앞에서 어떻게 됐었냐 하면 y가 xk와 hn-k의 합으로 표시됐어요. xk 곱하기 hn-k 합, k-1에서 플러스 1까지. 그리고 얘가 바로 x와 h의 컨볼루션이었죠. 이렇게 됐죠. 연속 시간에서도 LTI 시스템을 거치면 y가 그렇게 돼요. 그래서 x와 h의 컨볼루션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한번 다시 쓰면 마이너스 1에서부터 플러스 1까지 x 타우 ht 마이너스 타우 d 타우. 이건 xt와 ht의 컨볼루션이에요. 이 두 개, 위에 거는 봤고, 이산시간에서는 이미 봤고, 연속시간에서는 아직 보지 않았고, 이렇게 될 거다라는 얘기를 미리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써놓고 나서 생김새만 비교하면, 시간에 관한 이야기, 대괄호, 소괄호만 빼면 다 어떤 모양입니까? 똑같이 이런 모양으로 쓸 수 있지 않나요? 이게 연속시간에서는 적분, 이산시간에서는 더하기. 똑같은 모양이 된다. 다만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델타가 이산시간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시퀀스인데 반해서 연속시간에서는 보통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게 아닌 그런 게 되죠. 예. 그래서 출발점은 바로 x와 델타의 컨볼루션으로 쓰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보이는 방법은 여기 뭐 유도 1, 유도 2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냥 유도 1을 보죠. 그림 가지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우리 지금 그 델타를 이렇게 봤죠. 그런데 이게 하여튼 문제였어요. 이게 하여튼 문제였어요. 문제이지만 문제가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냥 보면 델타를 이렇게 봤는데 어쨌든 델타라는 것은 어떻게 생긴 함수였냐면 델타는 높이가 델타분의 1이고 폭이 델타 그런 함수예요. 그러니까 면적은 1로 고정이 되죠. 자, 이제 이런 것들의 조합으로 주어진 연속함수 x를 표시하려고 해보지요. 잘 안 되겠죠. 왜냐하면 이렇게 생긴 거는 벌써 이런 것들의 조합으로 쓰면 계단형 함수인 거죠. 부드럽지 않은 거지. 그런데 벌써 그 느낌이 올 거예요. 이렇게 쓰고 나서 계단의 폭인 델타를 점점 줄이면 원래 함수를 향해 갈 거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예컨대 잘 안 보이는데 이 부분을 한번 봅시다. 이 파란 거. 이 파란 걸 보면 이 함수 값은 xk 델타고 이 파란 것만 표시하면 바로 xk 델타의 델타 t-k 델타. 그런데 델타는 미안합니다. 델타죠. 여기는 델타. 그런데 델타의 높이는 델타분의 1이니까 델타를 곱해서 높이를 1로 만들면 바로 요 파랗게 쓴 게 파란 펄스 하나가 되겠죠. 그래서 요 밑에 있는 거는 k가 마이너스 1일 때 이건 k가 0일 때 이건 k가 델타일 때 그렇죠? 이런 걸 다 모으면 어떻게 돼요? 이런 걸 다 모으면 이건 제가 이제 빨간색으로 쓸게요. 이걸 다 모으면 바로 이런 계단형 함수가 나오겠죠.
맞습니까? 이 빨간 건 x랑 당연히 다르죠? 당연히 x랑 달라요. 내가 얘를 어떤 기호를 쓸까요? x tilda 델타 t라고 부르면 그러면 이제 빨간 거랑 원래 검은 함수 x 사이엔 어떤 관계가 있는지 대략 보이죠. 델타를 0으로 보내면 얘가 원래 신호 xt가 될 거다. 빨갛게 생긴 더해진 것의 극한, 어떻게 취한 극한이냐면 델타를 0으로 보내서 얻은 극한. 그게 바로 원래 신호 x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래서 지금 내가 그냥 빨간 거를 x tilda 물론 델타 함수니까 x tilda 델타로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델타를 0으로 보내서 x를 얻는다라고 말을 했는데 이걸 다시 쓰려고 한번 생각해 보죠. 다시 쓰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쓰면 어떻게 되죠? 델타의 폭이 좁아지고 하니까 이게 여러분 구분 구적법으로 적분 계산했던 거 생각나죠? 엄밀히 말하면 고등학교 때 구분 구적법으로 적분을 계산했다기보다는 그렇게 적분을 정의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더하기가 적분이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제 k 델타는 뭔가 적분 변수를 타우라고 하면 타우 갈 것 같고 델타는 뭔가 d 타우로 갈 것 같고 뭐 그렇겠지. 그럼 델타는 어디로 가? 델타 0으로 가면? 에따 모르겠다. 그냥 아까 델타 간다고 했으니까 델타로 간다고 써볼까요? 지금 내가 이렇게 에따 모르겠다 같은 수어를 써도 되나 모르겠는데. 그래서 하여튼 해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마이너스 무한대까지 x 타우 델타 t 마이너스 타우 d 타우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산 시간에서처럼 x와 델타의 조합으로 구체적으로는 컨볼루션으로 임의의 신호 x를 썼어요. 사실 뭐 임의의 신호라는 말도 엄밀하게 말하면 좀 더 제대로 쓸 필요가 있는데 연속성 같은 얘기를 해서 일단 거기까지는 가지 않기로 하고. 그래서 k 델타 타우로 바꾸고 델타 d 타우로 바꾸고 다 좋은데 델타로 바꾸는 건 이상한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그 적분이 되게 좋은 게 지금 이런 상황 한번 생각해 볼게요. 델타는 델타가 0으로 감에 따라서 델타로 간다고 말할 수 없죠. 0에서 델타가 정의가 잘 안 되니까. 그렇죠? 점점 커져가지고 뭐 어디 무한대라고 정의하고 싶은데 무한대라고 쓰는 순간 무한대는 수가 아니라고 했으니까. 자, 그런데 요건 얘기가 조금 달라요. 조금이 아니라 질적으로 다른데. 자, 델타를 그냥 극한을 취하면 안 되는데 적분을 하고 극한을 취하면 어떻게 돼요? 되죠? 1. 그렇죠? 자, 델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까지 적분하면 어떻게 돼요? 델타에 상관없이 1이죠? 그러니까 델타 0으로 보내도 1인 거지. 그렇습니까? 어차피 극한을 취한다는 이야기는 0에서 0으로 보낸다는 이야기는 0은 아닌 거지. 0 주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는 거예요. 근데 모든 델타에 대해서 1이니까 어떤 델타에 대해서도 1인 거지. 또 이런 것도 가능해요. F가 0에서 연속이면 얘는 F0이 돼요. 이거 나중에 다시 다 정리해서 쓸 거예요. 그러니까 델타의 그 자체는 극한을 취하면 존재하지 않지만
적분을 하고 극한을 취하면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라고 물어보면 따지면 돼요. 자, 델타 그냥 놓고 봅시다. 델타 0으로 가면 어디로 가요? 어떤 함수로 간다고 말할 수 있어요? 말할 수 없어요. 하지만 적분을 하고 나면 적분값을 모든 델타에 대해서 계산할 수 있으면, 모든 양의 델타에 대해서 계산할 수 있으면 극한도 있겠지. 그렇죠?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얘를 이제 어떻게 부르냐면 얘를 그냥 편이상 이렇게 쓰는 거예요. 편이상이라기보다는 이게 이제 엄밀하게 가기 시작하면 한두 끝도 없는데, 얘를 그냥 내가 이렇게 쓰겠다는 얘기예요. 아니, 델타가 함수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델타를 마이너스 무한대서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적분하면 1이 된다는 게 말이 되느냐? 라고 물으면 내가 그렇게 썼지만 사실 의미하는 바는 이겁니다. 라고 답하면 돼요. 이걸 그냥 짧게 썼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얘를 내가 마이너스 무한대까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까지 ft 델타 t 한 거를 f0이라고 부르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또 여러분이 아니 델타 t 함수가 아니라고 자기가 그렇게 얘기해놓고 막 함수처럼 곱하고 적분해도 되느냐? 내가 하고 싶었던 건, 쓰고 싶었던 식은 이건데 조금 귀찮으니까 이걸 밑에 것처럼 썼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델타를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에 관한 단서가 잡히는 거예요. 델타를 그냥 홀로 놔두고 그리고 극한을 취하면 극한이 존재하지 않아서 곤란해요. 그런데 극한 취하기 전에 델타랑 다른 거랑 어떤 뭔가를 해. 근데 뭔가를 하냐 하면 적분을 하는 거야. 여기는 두 개 다 적분이죠. 델타를 적분을 하고 나서 극한을 취하면 극한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극한을 그냥 델타랑 뭐랑 적분한 거라고 부르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델타에 대한 원점도 해소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 있는 델타도 여기 있는 델타를 먼저 극한을 취하는 게 아니라 연산을 하고 나서 극한을 취하는 게, 그거를 그냥 어차피 극한을 0으로 보내서 취하고 나면 라지 델타는 사라져야 될 테니까 뭐라고 써야 되겠죠? 그렇게 쓴 거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한 이야기가 조금 어려웠으면 이따가 2장 끝날 때 다시 조금 다른 방식으로 변주해서 설명할 텐데, 어쨌든 주어진 이 검은 신호를 빨간 펄스로 일단 근사화하고, 이때 델타를 0으로 보내면 이 빨간 그 괴단형 함수 x 델타 타우, x 델타 틸다가 x로 수렴할 것이고 x랑 같아질 것이고, 그때 그 결과를 여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쓰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바로 요 얘기예요. 나중에 한번 지저분한 거 치우고, 그게 바로 델타 앞에서처럼 이렇게 되어 있고요. 지금 델타를 예를 들었지만 델타가 아니더라도 우리 입장에서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예컨대 가우스 분포의 확률 밀도 함수에서 분산 또는 표준 편차가 델타인 경우를 생각해보면 상상할 수 있는 모양 있죠. 델타가 작아지면 점점 뾰족해지고 폭은 좁아지고, 하지만 면적은 일부 고정이 되고, 그 어떤 함수도 쓸 수 있어요. 그런 거에 극한으로 델타를 본다는 건 바로 이런 얘기인 거죠. 이런 의미인 거죠. 이런 의미입니다. 예. 그래서 결국 그게 그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델타의 극한을 먼저 본 게 아니라
델타의 극한을, 이거의 극한을 먼저 본 게 아니라 이거에다 xk 곱하고 델타 곱하고 더한 다음에 극한을 취하는 거예요. 그럼 그 극한은 있는 거예요. 요거의 극한은 없어도 이렇게 다 더한 게 극한은 있고 이렇게 다 더한 게 극한을 적분 형태로 쓸 때 내가 여기다가 델타라고 쓰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델타의 극한으로 스몰 델타가 정의된다기보다는 이렇게 적분 또는 더하기 안에 있는 델타로 정의를 하는 거죠. 그럼 극한이 잘 존재하니까. 생각해보면 어렵지 않죠? 일단 그냥 놔두면 극한이 존재하지 않는 걸 극한이 존재하게끔 적분을 또는 더하기를 해서 그 다음에 극한을 취했다라고 보면 될 테니까.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극한의 델타의 수학적 논점 어려움을 이야기를 할 때 일장에서 어떤 얘기를 한 적이 있냐면 델타는 홀로 놔두면 되게 다루기 어려운데 누군가를 만나서 관계를 맺으면 어떤 다른 함수와 관계를 맺으면 그러면 문제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바로 그게 이 이야기고 관계를 맺는다는 건 그냥 곱해지고 적분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컨볼루션도 바로 그 중에 하나인 거죠. 그래서 컨볼루션을 정의하고 이렇게 쓰고 나면 x는 x와 델타의 컨볼루션 하면 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델타가 컨볼루션이라는 연산자의 항등원임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델타를 정의하는 방법 얘기 나온 김에 여기다 쓰면 이건 별도 아이디어 쓸게요. 일단은 어떤 걸 델타라고 하냐 하면 지금 했던 얘기를 정리하면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무한대역 표시가 있습니다. 이 ft는 임의의 ft가 아니라 0에서 연속인 f예요. 쓰진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의 의미는 바로 이것인 거죠. 이 표현 이거랑 비교해 봅시다. 같은 표현입니까? 물론 이게 만족이 되면 이것도 만족이 되죠. 그렇죠? 근데 이게 얘기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오른쪽에 있는 게 이게 만족이 되면 왼쪽에 있는 게 만족이 되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데 엄밀히 보면 얘는 얘기할 수 없지만 얘는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리고 같은 이야기를 또 어떻게도 할 수 있냐면 이거 사실 적분 변수를 t로 하나 타우로 하나 마찬가지인데 이제 조금 뒤에 타우를 쓸 것이기 때문에 타우로 바꾸겠습니다. 이건 이렇게 씁시다. 이게 F와 일정성 F가 그리고 이것의 의미는 그 아래에 있는 극한 대신에 위에 있는 그 표현을 쓰고 위에 있는 표현에서 비로소 델타라는 게 등장하고 그리고 그 델타가 하는 일은 바로 이 등식이 갖게 하는 일. 그래서 우리가 지금 두 가지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 뒤에가 살 얘기를 좀 미리 합니다. 두 가지 얘기하고 있는데 1에서 2를 유도할 수 있고 2에서 1을 유도할 수 있어요. 결국 같은 얘기. 그래서 델타라는 것은 F랑 만나서 적분돼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는 F에다가 델타라는 게 작용을 해서 F0을 만든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여기다가 이 델타라는 작용이 뭐냐 하면 바로 컨볼루션이어서 같은 f를 만든다. 어떻든 f라는 함수에 델타라는 연산자가 작용을 해서 어떤 숫자를 만들거나 어떤 함수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렇게 델타를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델타를 함수로 보지 않고 이렇게 그 연산자로 보고, 연산자의 구체적인 내용은 이거 또는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함수가 아닌 델타를 함수로 보는 그런 논리적인 잘못을 저지르지 않고 델타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아이디어는 간단해요. 극한 미리 취하지 말라. 없으니까. 접근하고 취해라. 가능하니까. 이런 거죠. 예. 자, 이제, 이런 식의 생각을 이용해서, 이제 x를, 이렇게 표시할 수 있으니까 감 잡히죠. 얘가 입력일 때 뭐가 나오는지 알면,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곱해지고 더해진 게 들어가면 뭐가 나올지 알죠. 왜냐하면 선형시 불변이니까. 그래서, 이제 임의의 입력 x가 들어올 때의 출력을 계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모양 기억합시다. 간단히 쓰면 이겁니다. 더 간단히 쓰면 이거고요. x는 x와 델타의 컨볼루션. 답부터 썼습니다. 답은 x와 h의 컨볼루션이에요. 이건 또 원노트에다가 좀 써보죠. 자, 지금 그냥 여기다가 쓸게요. 예. 자, 연속시간 이야기입니다. 델타 t-k 델타가 입력일 때의 출력을 k 델타 t라고, k 델타 햇 t라고 하겠어요. 미안합니다. 델타죠. 얘는 이런 거예요. 높이는 델타 분의 1, 요거 k 델타, 요건 k 플러스 1 델타. 요건 k 델타. 이런 함수가 들어갈 때 출력을 hk 델타 햇 t라고 놓겠어요. 아직 타임 인베리언스 가정한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k가 어떤 값이냐에 따라서 모양은 달라질 수 있죠. 그러니까 똑같은 t의 함수라도 k 값에 따라 달라지니까 그냥 아래 첨자로 k 델타를 썼습니다. 자, 그냥 이런 거 우리 아까 하지 말자 그랬죠. 그쵸? 이런 거 하지 말자 그랬죠. 근데 이제 이런 게 들어가면, 이런 게 들어가면 뭘 상상하면 된다. 그랬죠? 극한을 먼저 취하지 않고, 어차피 델타는, 지금도 임펄스 리스폰스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 어차피 델타는 뭔가 곱해서 적분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쓰는 순간 이제 우리는, 이게 그냥 미리 극한을 취하는 게 아니라 뭔가 적분되고 극한 취할 거구나. 라고 미리 예측하면, 그러면 이런 표현이 이제 허용이 될 수 있겠죠.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지금 하는 건 아니다. 적분하고 나서 할 거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극한을 취한 거를 내가 그냥 이렇게 부르면 되나요? 타우에서 임펄스가 들어간 거. 이때 출력 가정을 해보죠. 당연히 얘도 타우의 함수예요. 근데 얘를 내가 여기서 조금 전에 이렇게 햇을 여기서 씌우고 여기서는 안 씌운 이유가 이제 분명해질지 모르겠네요. 햇이 있는 거는 요런 함수가 들어갔을 때 출력이고, 햇이 없는 건 함수는 아닌 이런 임펄스가 들어갈 때의 출력인데, 또 어떻게 하면 되냐? 임펄스를 넣은 게 아니라 이런 거 넣고 출력 구하고 나서 극한 취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두 단계가 생략됐다고 가정을 하죠. 델타가 들어올 때 출력 h 햇
델타가 들어갔을 때의 출력 H 타우. 델타를 어떻게 넣어? 라는 질문 스스로 자꾸 해도 좋아요. 델타를 어떻게 넣어? 델타를 사실 그냥 넣은 게 아니라 델타를 넣고 나서 극한을 취한 거죠. 그게 델타를 넣은다는 말의 의미예요. 델타는 실제로 델타라는 함수를 넣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델타는 함수가 아니니까. 자, 이제 그럼 다 됐어요. T의 함수니까 HK 델타는 그냥 상수죠. 그래서 이런 게 들어가면 선형성 중에서도 호모지니어티를 이용하면 이렇게 되고, 여기다가 델타까지 곱해진 게 들어가면 델타 곱하면 되고요. 이런 거 다 더한 게 들어가면 이런 거 다 더한 게 나올 테고요. 이런 거 다 더한 거에 극한이 들어가면 이런 거 다 더한 거에 극한이 나오겠죠. 물론 극한은 델타를 0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얘가 바로 x고 얘가 바로 y고 이 y는 어떻게 되죠? 이거 더하고 극한 씌우는 거니까 이제 더하기가 적분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k 델타 타우로 쓰고 이제 HK 델타를 이걸로 바꾸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H 타우 T 타우 이렇게 해서 시스템이 선형이면 임의의 입력이 들어갔을 때의 출력을 이렇게 계산할 수 있고, 이게 만약에 여기다가 이제 시스템이 선형이면서 동시에 시 불변이라고 하면 타임 인베리언트라고 하면 그러면 H 타우 T가 H0T 마이너스 타우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시 불변이면 얘가 0에서 임펄스가 들어왔을 때의 출력을 H0T라고 하면 타우만큼 이동해서 들어오면 그러면 0에서 들어온 게 타우만큼 이동해서 나갈 테니까요. 그래서 C 불변이면 임펄스 리스폰스 하나만 알면 나머지는 이동해서 구하면 돼요. 그래서 이 하나만 있는 걸 그냥 HT라고 부르면 그러면 이거 HT 마이너스 타우고 그거 그대로 쓰면 이제 얘가 시스템이 리니어 타임 인베리언트면 HT 마이너스 타우 D 타우가 되는 거죠. X는 마이너스 1 플러스 1까지 X 타우 델타 T 타우. 내가 얘를 귀찮으니까 뭐라고 불러요? XT와 HT의 컨볼루션이라고 불러요. 얘는 바로 XT와 델타 T의 컨볼루션이겠죠. 그러면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 델타 T가 들어갔을 때의 출력을 LTI에서 이렇게 쓰면 그러면 X와 델타를 컨볼루션한 게 들어갔을 때의 출력은 X와 H의 컨볼루션이고 얘가 그냥 X고 얘가 그냥 Y고 지금 한 얘기를 독립변수 쓰지 않고 델타가 들어갔을 때 출력을 H라고 하면 X와 델타의 컨볼루션이 들어갔을 때 출력이 X와 H의 컨볼루션이고 얘가 X고 얘가 Y다라고 했는데 이게 바로 정확히 우리가 이산 시간에서 했던 이야기죠. 독립변수를 안 쓰는 게 편한 거죠. 독립변수가 T면 그러면 이 상황은 이게 되는 거고 독립변수가
n이면 이 상황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연속시간, 이상시간 묶어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델타일 때가 입력일 때 출력을 h라고 하면 x가 x와 델타의 컨볼루션이니까 y는 x와 h의 컨볼루션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h는 임펄스 리스폰스.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산시간에선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고 연속시간에선 델타를 처리해야 할 과제가 있었는데 그 과제를 어떻게 해결했냐 하면 델타의 극한으로 델타를 구하는 과정에서 그걸 먼저 한 게 아니라 적분을 먼저 하고 나서 하는 거죠. 적분을 하고 나면 델타가 포함된 식의 극한이 존재하니까 델타의 극한은 존재하지 않지만 델타가 포함된 적분 또는 더하기 형태로 포함된 식 그런 대상의 극한은 잘 정의가 되는 거죠. 역으로 이런 생각들 임펄스는 함수로 정의되지 않지만 임펄스 리스폰스는 함수로 잘 정의돼요. 임펄스는 함수로 정의되지 않지만 임펄스 리스폰스는 함수로 정의돼요. 왜냐하면 임펄스 리스폰스라는 게 델타가 곱해지고 적분된 다음에 극한을 취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임펄스 리스폰스는 잘 정의가 된다는 거죠. 임펄스 리스폰스. 그리고 그 말을 그냥 거칠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임펄스 리스폰스란 임펄스가 들어왔을 때의 출력이다 라고 이렇게 그냥 거칠게 얘기를 하는데 연속시간에서 그거의 진정한 의미는 델타가 들어왔을 때의 출력의 극한을 취한 거라고 얘기를 하면 되는 거죠. 그거는 잘 정의돼요. 이렇게 해서 연속시간에서도 이산시간에서와 마찬가지로 입력과 출력, 임펄스 리스폰스의 컨볼루션으로 출력을 계산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연속시간에서도 예를 좀 들어야겠죠. 예를 들겠습니다. 이산시간에서와 마찬가지 흐름인데 미안합니다. 앞에서 제가 x tilde라고 했는데 바로 뒤에 x를 썼네요. x. 요 계단형으로 근사화된 걸 xset이라고 썼어요. 뭐 어떻게 쓰든 상관없죠. 그럼 xset은 이제 별게 아니라 델타가 쓰면 되겠죠. xset에 델타를 0으로 보낸 게 x인 거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런 펄스를 넣으면 이런 게 나오고 이런 펄스를 넣으면 이런 게 나오고 또 이런 펄스를 넣으면 이런 게 나왔다면 그러면 요런 극한 취하기 전에 요거 넣었을 때의 출력은 즉 이게 입력일 때는 화면 전체를 보죠. 이게 입력일 때의 출력은 이렇게 되고 이제 이거의 극한인 x가 들어오면 이거의 극한인 뭔가가 나오게 되겠죠. 이런 개념이죠. 그리고 이 그림에서도 앞에서 이산시간의 예에서 봤던 것처럼 이런 그림 보고 이 시스템이 선형이라는 전제는 있었는데 C불변이냐 또는 C불변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느냐라고 물으면 명백히 C불변이 아닌 걸 그림으로 알 수 있죠. 왜냐하면 지금 이것이 입력일 때의 출력인 예는 이것이 입력일 때의 출력인 예가 델타만큼 이동해서 나온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C불변성은 이 그림으로 보면 성립하지 않아요. 예, 또 다른 예를 들어보죠. 이번엔 이제 이런 사실 A가 양수냐 음수냐는 건 중요한 게 아닌데 그냥 양수인 경우를 그리면 X가 이렇게 생겼고 H는 스텝이니까 H는 이렇게 생겼어요. 그럼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X 타우 HT 마이너스 타우예요. 그런데 우리 생각납니까? 그냥 계산할 수 있지만 우리 이산시간에서 컨볼루션 할 때 그런 얘기 했죠. X 이제 독립변수가 n인데 k축으로 쓰고 곱하고 더하는 얘기를 했죠. 그 적분변수가 여기선 타우죠. 그러니까 앞에서 k에 해당했던 게 타우고 앞에서 n에 해당했던 게 t예요. 그래서 마치
시간이 고정돼 있고 적분 변수인 타우 축에서만 보면 어떤 모양이죠? x 타우와 h 타우를 이렇게 타우에 대해서 쓰고 그 다음에 h t 마이너스 타우 를 또 t를 고정해놓고 구해야 되겠죠. 만약에 t가 양수면 일단 h 마이너스 타우는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ht 마이너스 타우는 t가 양수면 이렇게 되는 거고, 음수면 물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타우 축에서 요 x와 요 ht 마이너스 타우를 곱하고 그냥 더하면 되는 건 적분인 거죠. 그럼 우리 먼저 알 수 있죠. 타우가 음수면 잘못 얘기죠. t가 음수면 볼 것도 없이 ht 마이너스 타우 곱하기 x 타우는 0이죠. 그렇죠? x가 0일 h가 0이 아닐 때는 x가 0이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는 그냥 0이고 t가 양수일 때만 ht 마이너스 타우와 x 타우의 곱이 0이 아닌 값으로 되는데 이 xt 마이너스 타우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결국은 0부터 이 1을 곱한다는 건 그냥 x에다 1 곱한다는 건 x니까 바로 요 적분이 y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임펄스 리스폰스가 이렇게 생긴 시스템은 결국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t까지 입력을 적분한 거죠. 뭐 하는 시스템인지 보이죠? 적분기죠? 그렇죠? 적분기의 임펄스 리스폰스는 ut다. 생각해보니까 말 되는 것 같아요. 우리 ut하고 델타 t 처음 도입했을 때 관계를 얘기했는데 미분할 수 없는 ut의 미분을 델타라고 보면 델타의 적분을 u라고 볼 수 있지 않느냐라는 거지. 델타가 들어가서 u가 나온 거예요. 그럼 델타와 u 사이에는 적분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스템은 적분인가 보다 라는 판단을 우리가 할 수 있겠죠. 어쨌든 여기서 핵심은 그거라기보다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컨볼루션이라는 게 타우의 함수를 보면 x는 그대로 두고 h는 반사했다 t만큼 이동하고 곱하고 더하는 거예요. 여기서 더하기는 적분이죠. 반사 이동 곱하기 더하기는 이산 시간에서는 진짜 더하기고 연속 시간에서는 적분이고, 컨볼루션은 그런 거죠. 하나는 그냥 두고 나머지 하나 반사 이동, 그 다음에 곱하고 더하고. 근데 여기서는 지금 전부 다 그 x 그냥 두고 h 반사 이동 곱하고 더했는데, 이제 우리가 사실은 앞에서도 살짝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컨볼루션은 교환 법칙을 만족해요. x와 h를 컨볼루션 하나, h와 x를 컨볼루션 하나 마찬가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x를 고정하고 y를 잘못 얘기했죠. h를 반사 이동 곱하고 더했는데 h를 그대로 두고 x를 반사 이동 곱하고 더해도 당연히 마찬가지 결과가 나오게 될 텐데, 물론 이 예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보다 여기에서처럼 하는 게 더 편하죠. 왜냐하면 반사하고 이동했을 때의 모양을 예측하는 게 x보단 h가 편하니까. 어쨌든 반사 이동 더하기다. 그게 바로 이 앞에서 했던 얘기예요. 이게 x고 이게 ht- 반사하고 이동한 건데, 이게 이제 빨간 게 h가 음수인 경우고 파란 게 h가 양수인 경우고, 잘못 얘기했죠. t가 양수인 경우고, t가 음수일 때는 x타우와 ht- 타우는 0이니까 그냥 0이고, t가 양수일 때는 그냥 적분하는 거. 그래서 그 결과가 바로 이거예요. t가 음수일 땐 0, t가 양수일 때 이렇게 0에서 t까지 x타우, ht- 타우는 1이니까 관계되는 거죠. 그래서 exponential a 타우의 부정적분 이렇게 되고, 따라서 정적분 이렇게 계산할 수 있죠. 근데 살고 나니까 이 예에서는 사실은 교과서에서는 a가 0보다 크다는 조건을 줬는데 이 조건은 굳이 안 줘도 되는 거예요. 이 조건을 안 줬으면 물론 그림을
H 타우를 이렇게 그리면 되겠죠. 아무 상관없습니다. 자, 그 다음 얘는 여러분이 살펴보세요. 그러니까 하여튼 반사, 이동, 곱하고 더하고 무엇을 반사, 이동하고 무엇을 그대로 둘지는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교환 법칙이 성립하니까. 그게 바로 여기 있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컨볼루션 다시 한번 써봤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이거를 그냥 앞으로 이렇게 쓰겠다는 얘기예요. 이게 연속 시간이면 이런 의미고, 연속 시간이면 이런 의미고, 이산 시간이면 이런 의미겠죠. 생긴 것도 모양 같죠? 그대로 두고 요거 반사, 그 다음에 이동, 곱하고 더하고 교환 법칙이 성립함으로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는 거죠. 교환 법칙 성립하는지 확인하는 건 그냥 여기 밑에 있긴 하지만 변수 치환해가지고 여러분이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죠. 자, 벌써 2.3으로 자연스럽게 넘어왔는데 이제 2.3 앞으로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임의의 입력 x에 대한 출력을 계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시스템에 관한 얘기를 h에 관한 얘기로 바꿀 수 있을 거다. 왜냐하면 h만 알면 임의의 x에 대한 출력 y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나중에 이런 말도 쓸 거예요. 시스템 h, LTI 시스템 h. 말이 안 되지. h는 신호니까, 임펄스 리스폰스니까. 시스템과 신호는 서로 층위가 다른 거니까. 그러니까 시스템 h라는 말은 뭘 간단하게 쓰는 말이냐 하면 임펄스 리스폰스가 h인 LTI 시스템. 매번 이렇게 말하면 좀 귀찮죠. 임펄스 리스폰스가 h인 LTI 시스템을 시스템 h라고 부르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사실은 시스템이 LTI가 아니어도 임펄스 리스폰스 h는 구할 수 있어요. 뭐라고요? 임펄스가 들어갔을 때의 출력이니까. 엄밀히는 임펄스를 넣은 게 아니라 델타 넣고 극한 취한 거죠. 하지만 계산을 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임펄스 리스폰스 자체는 시스템이 선형이 아니어도 또는 시 불변이 아니어도 정확히 구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구한 h는 전혀 쓸모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식을 만족하지 않으니까. 임펄스 리스폰스의 힘은 입력과 임펄스 리스폰스의 컨버루션으로 임의의 입력에 대한 출력 y를 계산할 수 있다는 데 있어요. h가 이런 관계를 만족해야만 h가 의미가 있어요. 임펄스 리스폰스라는 것 자체는 그냥 임의의 시스템에 대해서 정의될 수 있는 거지만 시스템이 LTI가 아니면 그렇게 정의된 임펄스 리스폰스는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난리니어 시스템이 하나 있는데 임펄스 리스폰스가 h야. 그러면 여러분이 그래서 어쩌라고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지. 그냥 h만 구했다는 거 이상의 의미가 없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시스템 H하면 그런 복잡한 의미가 다 담겨 있는 거예요. H가 의미가 있으려면 LTI여야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시스템이라고 불렀으니까 임펄스 리스폰스가 H인 LTI 시스템을 뜻하는 표현이겠구나 라고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말을 하는 거니까. 우리가 무의미한 말을 괜히 하진 않겠죠. 그래서 시스템 H 이런 말을 쓸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시스템 H에 관한 성질은 H에 관한 성질로 바꿔 표현할 수 있겠죠. 그렇게 시스템과 시스템의 임펄스 리스폰스 H가 LTI인 경우에 1대1 대응하니까. 그래서 이제 H에 관한 이야기로 시스템의 성질에 관한 이야기 할 거예요. 앞에서 1장에서 무슨 얘기 했습니까? 다이나믹이냐 스태틱이냐 C불변, 이건 지금 C불변을 전제한 거니까. 그 다음에 안정하냐 안정하지 않느냐, 인버터블 하냐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시스템이 안정하다라는 말을 H가 어떠한 성질을 만족한다라는 식으로 바꿔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바꿔서 얘기하는 게 그냥 얘기하는 것보다 더 쉬워지면 의미가 있겠죠.
그리고 첫 번째 성질이 지금 얘기했던 이제 컨볼루션과 관련된 성질이 그런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그 핵심적으로 사용될 텐데 첫 번째 성질이 바로 교환 법칙을 만족한다는 거였어요. 자, 그 다음 이 뭐죠? 컨볼루션이 더하기에 분배돼요. 분배 법칙을 만족합니다. 분배 법칙을 만족합니다. 자, 이거 만족하는 거 여기서 확인하지 않을게요. 여러분이 할 수 있겠죠? 교환 법칙 만족하는 거 했을 때처럼 뭐 적분관계 보면 되겠죠? 우리 확인할 필요 없습니다. 아니, 여러분 스스로 확인할 필요는 있지만 여기서 같이 확인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의미는 좀 봅시다. 이런 교환 법칙이, 이런 분배 법칙이 만족한다는 말의 의미는 바로 이런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얘는 뭡니까? 시스템 H1의 출력이죠. 시스템 H1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임펄스 리스폰스가 H1인 시스템이죠. 얘는 바로 Y1이에요. X를 시스템 H1을 통과시킨 거예요. 얘는 뭐죠? X가 시스템 H2를 통과시킨 거죠. 자, 시스템 H1, 시스템 H2 이제 안 불편하죠? 임펄스 리스폰스가 H1인 또는 H2인 LTI 시스템. 이렇게 계속 번거롭게 얘기할 필요 없죠. 그리고 Y는 그 둘의 합이에요. 그리고 얘는 X와 H1 더하기 H2의 컨볼루션이에요. 그러면 H1 더하기 H2는 뭐란 얘기예요? 이 둘이 같으니까 병렬 연결된 시스템의 임펄스 리스폰스인 거죠. 시스템 H1과 H2가 병렬 연결되면 그렇게 해서 만든 시스템의 임펄스 리스폰스는 H1 더하기 H2다. 이 분배 법칙이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병렬 연결된 시스템의 임펄스 리스폰스가 뭐냐? 각각의 임펄스 리스폰스 더하면 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분배 법칙이 성립함으로. 자, 그 다음, 두 개를 얘기했어요. 분배 법칙 성립하고 그 전에 교환 법칙 성립하고 이 두 개를 묶어서 얘기해 볼게요. 묶어서 얘기하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왜 그렇죠? 이거 교환 법칙 성립하니까 이렇게 쓰고 조금 전에 이 분배 법칙 얘기했죠. 그래서 일단 교환 법칙 성립하니까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분배 법칙 성립하니까 이렇게 쓰고 그리고 뭐 이거 다시 굳이 꼭 써야 되나 싶긴 하지만 다시 각각에 대해서 교환 법칙 성립하는 거 쓰면 이렇게 되고 이 각각은 뭡니까? 얘는 H1, 시스템 H에 X1이 들어간 거고 얘는 시스템 H에 X2가 들어간 거고 원래 얘는 뭐였죠? 시스템 H에 X1 더하기 X2가 들어간 거고 그러니까 X1 더하기 X2가 들어갔을 때의 출력은 X가 들어갔을 때 출력, X1이 들어갔을 때 출력 더하기 X2가 들어갔을 때의 출력이에요.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선역이니까 중첩의 원리 만족하죠. 당연히 성립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얻은 두 개의 법칙, 교환 법칙과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우리가 뭔가를 써 넣으면 그거는 참일 수밖에 없는 명제인 거지.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가 LTI라는 전제에서 출발한 거니까 선형성 당연히 만족해야 되겠죠. 당연한 결과예요. 이건 당연한 결과를 확인해 보는 거죠. 교환 법칙, 분배 법칙, 또 뭐 성립하는지 확인하고 싶어요? 결합 법칙? 보통 우리 그런 순서대로 하나요? 어쨌든 결합 법칙, 교환 법칙, 분배 법칙 이 세 가지 확인하죠. 결합 법칙도 성립합니다. 그래서 결합 법칙이 성립하기 때문에 이렇게 연산 순서를 미리 알려주지 않아도 헷갈리지 않아요. No ambiguity예요.
얘네들 먼저 컨볼루션 하고 얘랑 해도 되고, 얘네들 먼저 컨볼루션 하고 얘랑 해도 돼요. 상관없어요. 자, 이것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 앞에서 분배 법칙과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는 사실에서 선형성이라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얘기를 꺼내고 확인했죠. 자, 이건 그 뒤에 있는 그림을 보고 얘기를 할게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결합 법칙이 성립한다는 이야기는 시스템 두 개를 직렬로 연결할 때 연결 순서가 최종적인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입력이 하나고 출력이 하나인 LTI 시스템 두 개를 직렬로 연결할 땐 순서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왜 그런지 살펴봅시다. 이 두 개를 비교해보면 되는 거죠. 이 두 개를. 위에선 H1이 먼저 있고 H2가 뒤에 있고 아래선 순서가 반대죠. 여기서 또 보면 W는 뭡니까? W는 H1과 X의 컨볼루션이에요. Y는 그런 W가 H2랑 컨볼루션 된 거니까 H2, H1, W. 결합법칙 성립하니까 순서, 괄호, 계산 순서를 어느 걸 먼저 할지 상관없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그 교환 법칙이 성립함으로 요걸 먼저 한다고 치면 요거를 이렇게 바꿀 수가 있고. 그리고 나서 다시 밑에 있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면 얘는 W가 미안합니다. 사고가 났네요. 예. 여러분 긴장하셔야 됩니다. 얘는 X가 H2를 먼저 통과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H1을 통과하는 거죠. 바로 이 상황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결합 법칙과 교환 법칙을 동시에 적용하면 직렬 연결된 시스템의 순서는 상관없다는 얘기를 할 수 있겠네요. 순서랑 상관이 없다.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것은 이 이야기는 시스템의 입력과 출력이 우리 계속 그런 것만을 다뤄왔는데 모두 스칼라인 경우에만 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만약에 이 시스템의 입력과 출력이 벡터라면 여기 있는 임펄스 리스폰스는 뭐가 될 것 같아요? 행렬이 되겠지? 벡터에 뭘 곱해야 벡터가 나옵니까? 행렬을 곱해야 되겠지? 그런데 행렬 곱하기는 교환 법칙을 일반적으로 만족하지 않죠. 그러니까 컨볼루션이 교환 법칙을 만족한다는 이야기는 이제 입력과 출력의 개수에 따라서, 그러니까 입력과 출력 개수가 하나뿐인 경우에 대해서만 우리가 확실하게 할 수 있는 얘기고, 따라서 여기 있는 두 개의 시스템을 직렬 연결할 때 순서 상관없다라는 것도 싱글 인풋 싱글 아웃 시스템, 입력과 출력이 각각 하나씩 있는 또는 같은 얘기지만 스칼라 시스템인 경우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말이다. 특별히 주의할 건 없죠. 두 개의 숫자 곱할 때 교환법칙 성립하지만 두 개의 행렬 곱할 땐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을 여기에 적용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예. 자, 오늘 여기까지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시스템의 성질을 H를 가지고 하는 이야기 본격적으로 해보죠. 마치겠습니다.